안녕하세요. 설린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연옥입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은 잘 지내셨죠? 네. 저번 주에는 이제 저번 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저번 주에는 이제 명절 증후군들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당연히 한 집의 며느리로서 시댁에 갔겠지요. 네, 저는 이제 코로나에 전혀 관계가 없이 시댁이 바로 가까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갔지요. 가서 이제 열심히 전도 붙이고 또 정말 재밌었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즐겁게 그렇게 전도 붙이고 또 우리 그 가족들과 함께 또 즐겁고 정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이제 운동을 못 하잖아요. 저 운동하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쵸? 네, 열심히 이제 요새 댄스, 춤을 추면서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조금 살을 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명절이니까 거의 이제 엄청 길었잖아요, 연휴가.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못했죠. 운동을 이제 못하고, 그쵸. 춤을 못 추고 있다가 운동을 간 거예요. 가서 딱 첫날이었어요. 일주일 쉬고 딱 첫날 딱 갔죠. 가서 이제 열심히 이 모든 이제 명절 때 쪘던 이 그죠 기름살이잖아요. 완전히 전 부쳐 먹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격렬하게 빼리라 생각을 하고 정말 격렬하게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막바지가 다 돼가지고 다리가 갑자기 툭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툭 이런 소리가 나는 느낌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리 힘이 쫙 풀리는 거예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간혹 가다가 뚝 소리가 나면서 딱 주저앉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이상하게 드라마틱하게 딱 주저앉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딱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쫙 풀려가지고 예, 바로 OS로 갑니다. 네. 바로 OS로 갔어요. 이제 운동하다가 갔더니 인대가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또 일주일을 쉬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주를 운동 못 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막 걱정입니다. 하여튼 먹을 때도 신경 쓰이고요. 못 걸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도 절면서라도 걷기는 걷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모르겠어요. 입이 감고 있다가 지금 빼고 그냥 아대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겠죠. 선생님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괜찮겠죠. 선생님들 희망을 주십시오.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일 겁났던 게 뭐냐면 다시 운동을 못 할까 봐. 너무 겁나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너무 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죠? 그래서 그 와중에 다시 운동화를 하나 샀어요. 그 운동할 때 춤출 때는 그 발목까지 다 잡아주는 그런 운동화를 신어야 한대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운동화를 신었거든요. 아마 그 운동화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은 격렬하게 하려고 제가 준비 운동도 안 하고요. 바로 막 그냥 실전에 바로 뛰어버려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들도 혹시나 운동하실 때는 준비 운동 꼭 잘 하시고 그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뭐 등산할 때는 등산복 사고 막 등산화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하실 때는 운동화도 좀 제대로 된 거 사서 신으시고, 그쵸 운동복도 딱 그런 운동복을 딱 입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구의 필요성을 좀 뼈저리게 느낀 그런 일주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불안해요. 괜찮을 겁니다. 선생님도 아마 제 걱정 많이 해주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불떡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면을 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긴 한데 지금 보니까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추석이 지나서 지금 뉴스를 들어보니까 제가 뉴스 보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가족 간의 감염이 늘어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어떤 이제 할머니가 이제 아들네 집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또 미열 증상이 났다가 고열에 시달려서 보니까 코로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가족 간의 감염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나
멀리 갔다 오셨거나 하시다면 혹시나 건강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또 쓸데없는 얘기로 해서 5분을 지체했어요. 괜찮습니다, 선생님들. 그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명절 주군이 다 이제 없어지기도 전에 또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굉장히 지겨우실 것 같아요. 하나의 수업을 들을 때 다 3학점이라 가지고 3시간씩, 3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개의 영상을 봐야 하니까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듭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때는 확률적 발음 꼬입니다. 그죠? 확률적 표본 추출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확률적 표본 추출이라는 거는 무작위 방법을 쓰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작위로 해서 이제 표본을 뽑아내는, 그래서 모집단에서 그죠? 표본을 추출해내는, 대상자를 뽑아내는 그것이 확률적 표본 추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비확률적 표본 추출은 뭐겠어요, 선생님들? 그렇죠. 반대겠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무작위 방법과 같은 확률 표본 추출이 불가능할 때, 그렇죠? 불가능할 때 쓰는 게 비확률적 표본 추출이 되겠죠. 그렇죠? 보시면 실제 연구조사의 상황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그렇죠, 나오죠. 불가능하거나, 그러니까 무작위가 불가능하거나 이 말입니다. 또 비현실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연구를 할 때 비확률적 표본 추출을 대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모집단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즉 학교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처럼 표본 프레임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우리 표본 프레임이 뭐였죠? 배웠었어요. 그쵸? 표본 프레임은 모집단 리스트를 말해요. 리스트 쭉 적혀 있는 모집단 대상자 리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그쵸, 우리가 표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모집단을 구하기가. 그래서 리스트 작성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표본 프레임을 얻을 수 있더라도 조사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뽑아낼 수 없을 때 이러한 학교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처럼, 그렇죠, 이렇게 리스트들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대상자가 잘 구해지지 않을 때, 그렇죠, 내가 학폭 피해자입니다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트가 잘 구해지지 않을 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작위가 아닌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확률적 표본 추출은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그쵸? 무작위 같은 경우는 제비 뽑기도 하고 추첨도 해가지고 무작위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객관성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모집단을 다 통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비확률적 같은 경우는 무작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연구자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죠? 주관적으로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뽑혀질 확률이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무작위가 아니란 소리죠. 표본 자체의 결과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화에 대해 제한점을 가지겠죠. 그죠? 일반화라는 거는 객관적인, 그죠? 전체적으로 대표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제한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뺑뺑이인 무작위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비확률적 표본 추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첫 번째 편입 표본 추출법입니다. 우리가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편입 표본 추출법. 이건 우리가 양적 연구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양적 연구는 뭐였어요? 양적 연구는 우리가 대부분 설문지를 막 뿌려서 하는 조사 연구나 아니면 중재를 들어가는 어떠한 처치가 들어가는 실험 연구, 이것이 양적 연구죠. 그래서 그 양적 연구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편입 표본 추출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무작위가 굉장히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무작위가 어렵기 때문에 편입 표본 추출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구자가 자신의 편리한 방법으로 표본을 선정하는 것으로 우연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본 추출의 편중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모집단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그렇죠? 편중 가능성이 크다는 뜻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으로 그 한쪽으로 그죠 대상자를 뽑을 때 그 연구자의 그 주관적인 생각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편중 가능성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을 대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구자가 가장 쉽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사람이나 사물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편의표본 추출법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밑에 물론 예시도 있지만 제 연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 연구도 제가 지금 학교에 있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이 가장 쉬울 것이다 라고 내가 그죠? 가장 쉽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사람을 고른 겁니다. 대상자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연구에 보시면 편의표본 추출법이란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명확하게 편의표본 추출법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마 연구하실 때 대부분이 편의표본 추출법을 사용했다라는 문구를 넣으실 겁니다. 예, 넣으셔야 해요. 네. 이렇게 쉬운 거. 아마 선생님들은 가장 쉽고 편리한 접근 가능한 사람이라면 아마 뭐 환자나 아니면 간호사들 그쵸? 이런 식으로 편의표본 추출법을 사용을 하시겠죠. 자,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에 대한 설문조사. 자신의 근무지에 국한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근무지에 국한된 환자만을 대상. 예, 대부분 우리 간호사들이 연구를 하실 때는 자기 병동에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 진짜 모집단을 대표할 수는 없죠. 거기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학교에 있는 간호대학생만 데리고 했어요. 그것도 2학년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인 모집단,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에 있는 2학년 간호대학생을 모두 대표할 수는 없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주제를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 전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을 표본을 선정하려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이다. 물론 주제는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입니다만은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이 학생들 다 찾아야 되죠. 어떻게 찾습니까? 그쵸? 시간 많이 들죠. 그리고 또 다 찾아가지고 또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하면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지만 그 처음 임상 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처음 실습하는 간호대학생에게 다 맞아떨어지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간호대학생, 처음 실습하는 간호대학생을 모두 대상으로 제가 연구를 진행했어야 하나? 그거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그죠? 확률적 표본 추출법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걸 그 친구들 전부 대상으로 해서 내가 무작위로 몇 명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편의표본 추출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그쵸, 처음 실습하는 간호대학생만을 데리고 제가 연구를 진행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간호대학생이 우리나라 간호대학생 특성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표지 편중으로 인한 표본 추출 오차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했던 연구 같은 경우도 모든 간호대학생, 처음 실습하는 간호대학생이 이 중재, 내 어플리케이션이 딱 맞다. 그것 때문에 뭐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고 실습의 적응이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논의나 결과에 풀었을 수는 없다는 소리죠. 예, 대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어려운 부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눈덩이 표본 추출법입니다. 이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눈덩이. 우리가 어릴 때? 그쵸, 어릴 때인가요? 우리가 이제 눈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눈을 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눈덩이가 하염없이 커지죠. 커져서 눈사람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굴린다는 소리예요. 굴리고 굴려서 우리가 표본을 늘려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특수한 모집단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특수한 모집단의 경우처럼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눈덩이를 굴려 커다란 눈덩이를 만드는 것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특수한 모집단이라고 하면은 여기 예시에도 나와 있지만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가출 청소년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실태조사, 에이즈 환자나 성소수자 이런 경우에는 집단을 우리 대상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 그렇겠어요? 감추고 싶은 과거거나 감추고 싶은 현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선뜻 내가 연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저 지금 이런 환자예요. 저 성소수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죠? 드뭅니다. 그리고 내가 학폭 가해자예요. 얘기하겠어요?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를 구하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연구 중에 마약한 사람들, 예, 마약 대상자 같은 경우도 정말 구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는 알고 있는 소수의 대상자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내가 알고 있어요. 제가 뭐 학교 폭력 가해자를 한 명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친구에게 아름아름 물어가는 거 있죠. 아름아름 물어가서 표본의 크기를 뭐 대여섯 명 정도 늘려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눈덩이 표본 추출법은요. 대부분 질적 연구에서 사용합니다. 질적 연구는 뭐였어요, 선생님들? 네,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를 끌어나가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통계를 돌리거나 하는 방법이 전혀 아니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면담들을 통해서 그쵸 하나 엮어서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거였죠. 그것처럼 이제 대여섯 명 정도 이제 인터뷰를 모아요. 눈덩이처럼 이렇게 해서 한 명한테 소개받고 또 가서 또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표본의 크기를 키워 나가서 질적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모집단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구하기 어려운 응답자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인 그쵸 이러한 특수한 모집단인 경우에는 눈덩이 표본 추출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할당 표본 추출법 볼게요. 할당 표본 추출법 이거는요. 모집단을 어떤 특성에 따라 세부 집단으로 구분하고 특정 변수의 구성비 등 세부 집단의 크기에 비례해서 각 집단에서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체 표본이 있으면 그거를 여러 집단으로 자릅니다. 여러 집단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 집단 각 층이죠. 각 층의 표본량을 강제적으로 비율적으로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계층과 각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사전에 파악하여 추출된 표본이 인구학적 특성에서 한 부분으로 편중되지 않고 모집단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모집단의 특성별 구성 비율에 따라 표본 크기를 그저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쭉 나눠 놓고요. 뭐 인구학적 특성, 사회학적 특성, 경제학적 특성 뭐 이런 식으로 각 층을 나눕니다. 그 집단은 나눠서 퍼센테이지를 편중되지 않게 각각 뭐 3%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한쪽으로 편중될 일이 없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당 표본 추출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본 추출, 대상자를 뽑아낼 때는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표본을 뽑아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 한번 볼게요. 표본의 크기는요, 클수록 좋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 내가 조사 연구를 한다 했을 때 연구 대상자, 그러니까 설문지를 해주는 대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 연구를 할 때도 실험 대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왜겠어요?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나의 설문지를 해줄 사람이 많을수록 나의 실험 대상자가 돼줄 사람이 많을수록 모집단의 대표성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많을수록 그렇죠. 그쪽에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는 커지면 좋다. 대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연구를 할 때 설문지 조사 연구를 할 때는요. 기본 2, 300명을 대상으로 해야 조금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실험 연구를 할 때는 대부분이 대조군 실험군에서 30명 이상씩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도가 좀 높고요. 조사 연구를 하실 때는 2, 300명은 해야 이 논문이 조금 가치 있다, 대표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설문 조사 연구를 하실 때는 거의 2, 300명에게 설문지 돌리셔야 돼요. 장난 아니겠죠. 그 비용들도. 그래서 우리가 설문지를 뿌릴 때도 요새는 그냥 하나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선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물 주셔야 되죠. 그 옛날처럼 연필 주나요? 펜 이런 거 줘도 안 받아요. 그러면 요새는 어떻게 하냐? 굉장히 이런 방법을 쓰죠. 핸드폰 번호 가져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프트콘 다 싸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연구 윤리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막 보면은 우리 커피 쿠폰 있잖아요. 그런 거 엄청 씁니다. 막 한 명당 5,000원씩 하잖아요. 5, 6,000원씩 하잖아요. 다 뿌려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좋긴 좋지만 보세요. 나오죠? 표본의 크기는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적정 수의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라고 얘기하죠.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 시간 설문지 300명 한다. 다 뿌려야 된다. 시간 어떻게 우리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 무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에서 표본수 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는 통계 방법은요. 유의 수준. 그런 말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효과 크기, 검정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의 수준은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이라는 거 이건 뭐냐면 잘못 기각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 검정 절차에서요. 만약에 우리가 유의 수준을 5%, 10%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설 검정 절차를 해요.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 5% 유의 수준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실제 채택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가설에 내가 채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각할 경우에는 제가 5%를 했다고 했잖아요. 5%는 우리가 그것을 기각할 경우는 100번 중에 5번 정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의 수준을 5%를 선택을 했다면 나는 이 가설을 채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걸 채택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거를 채택하지 않고 기각할 확률이 100번 중에서 5번 정도는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단계가 위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효과 크기란 연구하려는 현상이 모집단에 실제로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그 크기를 말하고 상관관계의 크기 또는 관계의 정도를 말합니다. 효과 크기는요. 우리가 비교하려는 집단들 사이의 차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된 지표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효과 크기예요. 효과 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정력은 과학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즉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이 사실일 때 귀무 가설을 기각하는 확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귀무 가설 그때 다 배웠었죠, 그렇죠? 귀무 가설은 뭐였어요? 가설이 그렇죠? 가설이 진실할 확률이 적어서 처음부터
버릴 것을 예상한 가설을 말하죠. 그래서 가설이 어차피 이건 틀렸어. 나는 얘를 기각할 거야 하는 가설이 귀무가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확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코엔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연구를 보시면 코엔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코엔은요. 사용된 통계적 분석 방법과 검정력에 따라 표본의 크기를 산정하는 표와 공식을 제시했어요. 이게 코엔이거든요. 어느 날 이를 활용하여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G파워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파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써왔어요. 이게 제 박사 논문 연구고요.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연구 대상자 수는 나오죠? G파워 3.1 프로그램.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코엔이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 G파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 크기 나옵니다. 효과 크기는 중간 정도인 0.5로 했어요. 네, 0.5로 했고 유의 수준 0.05 그죠? 0.05 아까 그 5%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0번 중에 5% 정도다. 내가 기각할 확률이 그렇다. 그리고 검정력은 80%로 이렇게 잡았어요. 80%로 했을 때 이렇게 표본수가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26명이 됐지만 내가 26명만 하면 혹시나 중간에 학생들이 탈락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나는 30명씩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연구가 설계가 됩니다. 표본의 수는 코엔의 공식을 사용해서 사용을 해요. 자, 일단은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 수업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